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역사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뇌돌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끄러워. 자, 오늘 우리가 수업을 이제 진행할 파트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미뤄놨던 일본사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본을 좀 제껴놓고 중국이랑 아니면 이제 인도, 이슬람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돌았고요. 이 일본 부분은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하나로 한꺼번에 합쳐서 하려고 진행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파트가 어디냐면은 교재로 보면요. 페이지 102페이지에 있는 일본 파트하고 그리고 저기 뒤에 132페이지에 있는 일본 파트 이 두 개를 우리가 한 번에 연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지도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께서 생각보다 시험 문제를 이제 많이 내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일본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를 많이 내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일본이 쭉 전개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는가 이걸 일단 첫 번째로 좀 봐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제가 여기는 꼭 암기하세요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파트들이 있어요. 거기만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은 생각보다 일본 문제는 여러분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 교재 102페이지부터 일본의 역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여러분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일본의 고대 문화 해가지고는 우리 예전에 한반도에서도 고대 역사, 즉 선사시대에 있었던 뭐 신석기 시대라던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역사 시대들이 진입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러한 시기들이 일본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시기를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 한 번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고 있어요. 신석기 시대는 조몬 시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가 유입되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야요이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사 하면서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신석기 시대 때 특징이 뭐가 있었어요? 농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그 생산한 곡식을 보관할 만한 그릇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그렇지, 토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몬 시대도요, 신석기 시대의 특징과 같이 토기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토기를 우리가 조몬 시대 때 나타난 토기라 해서 조몬 토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한 번만 그냥 알아두시고, 두 번째, 야요이 시대 때는 이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니까 청동기 시대가 신석기랑 구별을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농사를 짓긴 짓는데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한반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벼농사가 들어와서 이때부터 일본에도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겠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진짜 얼마나 안 나오고 지금부터 이제 보는 파트가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펜 한 번만 바꿀게요. 일본에서도 예전에 우리 한반도처럼 굉장히 다양한 부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본의 다양한 부족들을요,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일본 최초의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국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야마토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마토 정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마토 정권이 이제 수립되고 나서 점차적으로 나라로서의,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데, 이때 이 야마토 정권이 이제 극대화돼가지고 크게 성장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스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무슨 시대요? 아스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스카 시대 때
유행했던 문화들을 우리가 아스카 문화라고 부르게 돼요. 그냥 한 번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스카 시대 때 등장하는 우리 유명한 태자가 하나 있는데요. 왕자가 하나 있는데요. 걔가 누구냐면 쇼토쿠 태자라는 애가 있습니다. 우리 얘 어디서 들어봤었어요. 어디서 들어봤었냐? 우리 얘는 한국 살 때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에 관한 파트를 배울 때요. 고구려에서 보냈던 해자라는 인물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그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쇼토쿠 태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쇼토쿠 태자 동일 인물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쇼토쿠 태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개혁의 내용, 이게 꼬여요. 죄송합니다. 개혁의 내용이 뭐가 있냐? 첫 번째, 관료제 같은 걸 정비를 하고요. 관료제를 정비하기도 하고, 두 번째,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해서 이제 분산되어 있던 권력들을 하나로 집중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펼쳤다라는 겁니다. 중앙 집권.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때 이제 불교를 장려하게 됐다. 한마디로 이제 일본에 불교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한번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불교도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 7세기 중엽쯤에 이 일본에서요 유학을 갔다 온 이들이 있었어요. 왕족이라든가 아니면 유학생들이 있었는데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보고 배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당나라 때 배웠던 율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와 이런 거 우리 일본에다 적용시키면 좋겠다 해가지고는 일본에 딱 돌아와서 이거 하면 듣겠어요? 라고 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얘들이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서 얘들이 강제로 와가면서 입을 벌려고 강제로 딱 우겨넣은 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카게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카게 시인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말해서 다이카게 시는 이제 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당나라의 중앙 집권 체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무엇이 등장하게 되느냐? 율령 체제라는 게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때 왕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이 왕을요 일본은요 지금부터 이렇게 부를 겁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천황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 밑에다 적을게요. 천황.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대가 조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아스카 시대가 열렸던 곳이 어디냐면은 나라라는 곳이에요. 이 나라지방이라는 곳인데 나라지방이 이제 남쪽에 아스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아스카 시대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천황도 생기고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니까요. 나도 뭔가 좋은 성에서 좀 살고 싶다. 나도 뭔가 천황다운 왕다운 그런 궁전에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는 뭘 짓는 거예요? 성을 쫙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성이 어디냐면 헤이조쿄라는 성입니다. 헤이조쿄. 나라지방이요. 헤이조쿄라는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은요 당나라에 갔다 왔는데 야 우리 당나라 가서 기가 막힌 거 봤다? 당나라에서도 장안을 보니까 구조가 기가 막히더라고. 이거 베껴서 만드는 거 어때? 해가지고는 그대로 모방을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헤이조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나라시대라고 구별을 합니다. 뭐라고 구별한다고요? 나라시대라고 구별을 해요. 헤이조쿄 한번 말하세요. 장안을 모방했습니다. 당나라에서도 장안을 모방.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때부터 이제 일본은요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는 뭐 외라고 불렸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지금부터 일본이라는 국호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고요. 자신들을 천황이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칭호 사용이 빈번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역사의 이제 기록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천황이 이때 쓰였냐 이때 쓰였는지 좀 분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있는 기록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재에서도 여기에 천황이라는 층과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요, 불교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알아봅시다. 불교 문화가 굉장히 크게 발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원이 뭐가 있냐면 도다이사 같은 유명한 절이 있어요. 한 번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당나라로부터 이 유학생들이 배워왔는데 당나라 문화 아직도 우리가 못 배운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정기적으로 유학생들을 파견해서 당나라의 문화를 견학하고자 라고 하는 그런 사신단을 파견하게 돼요. 그러한 사신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당나라로 뭘 해요? 견학을 하러 가요.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견당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견당사라고 불러요. 이 견당사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사실 세계에서 좀만 더 집중적으로 가면 견당사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전에 있었던 수나라 거를 배우는 견수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중학교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견당사 파견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요, 이 견당사가 파견되는 이 나라 시대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이 불교 문화가 너무 융성을 하다 보니까요, 승려들의 힘이 너무 강력해지기 시작하고 이 승려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고 뭔가 부정부패 같은 게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승려들뿐만 아니라 이 승려들과 같이 결탁한 당시에 이제 일본의 귀족들도 같이 부정부패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지금 귀족들이 천황보다 힘이 더 세니까 수도를 옮겨서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자라고 해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옮기게 되느냐면요, 해이안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해이안 시대라고 부릅니다. 해이안 시대로 옮겨가게 되면서 수도도 옮겨요. 당연히 수도를 옮겨야겠죠. 이 승려들이나 귀족들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 세력을, 기존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수도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로 옮겼는데 어디로 옮기게 되느냐? 참 외우기 쉬워요. 해이안 시대에서 해이안표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냥 하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표라는 단어가 뭐냐면 일본어로 우리나라 한자로 따지면 수도 경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표는요, 여기가 수도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이안표로 천도를 하게 돼요.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나서 해이안표로 천도를 하고 나서 이때 이제 어떤 문화들도 발달하게 되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당나라가 슬슬 무너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당나라가 쇠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당나라 문화 배워봤자 이제 의미가 있냐? 당나라 문화 이제 별로 아닌 것 같아. 차라리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만의 문화를 만드는 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한 일본의 특유의 문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알아둡시다. 국풍문화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국풍문화라고 해요. 이 국풍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그들의 문자인, 일본의 문자인 가나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일종의 민요 같은 거인, 그들만의 노래 같은 거인 와카라는 게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모방보다는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강했구나. 언제부터? 해이안 시대 때부터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구나.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이 해이안 시대로 넘어가면서 한 이제 9세기쯤 이제 들어가다 9세기에서 10세기쯤 쭉 들어가다 보면은 무슨 사태가 벌어지게 되냐면은 천황의 힘이 강력한 게 아니라 이 천황의 외척가문들, 한마디로 특정 귀족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문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후지와라 가문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등장하는 다이라 가문, 이러한 가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요, 문제가 뭐가 되냐? 내가 정치할 건데, 내가 정치를 하고 싶은데 왜 네가 나를 방해를 하면서 천황 세력이요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요. 원래 정권을 확 쥐어잡고 있던 이 외척 세력들이 왜 뺏어가려고 그래? 라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지배층들이요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외부에서, 즉 지방에서요 굉장히
지방의 통제력을 잃게 되니까 지방 세력들이 우리 신경 안 쓰네 라고 하면서 무법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무법자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세금을 그 사람들한테 뺏기기도 하고 오히려 칼을 맞아 막 죽기도 하고 한마디로 깡패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몸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무장하는 세력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무사. 그들 말로는 일본어로는 사무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즉 헤이안 시대 말 이제 중엽 때 말기 때부터 이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은 사무라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라이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싸움을 굉장히 잘한대요. 싸움을 잘해가지고는 중앙에 있는 귀족들이 이 사무라이들을 하나씩 고용하게 되면서 중앙으로 가는 사무라이들도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자기를 고용한 왕인 천황이나 귀족한테 땅을 받고요. 나한테 땅을 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주종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무라이 중에도 굉장히 큰 사무라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따로 부르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이묘라고 부르는 그런 명칭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점점 이 무사 세력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무사 세력이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천황보다 위에 있는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천황보다 더 위에 있는 상황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천황, 내가 힘 좀 더 센 것 같은데 내가 직접 정치해보면 안 될까라고 하면서 천황한테서 권력을 빼앗아 가려는 모습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이 사무라이들이요 점차 성장을 하게 돼가지고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기들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돼요. 무사들이 당시에 있었던 이 군인들이요 전쟁에 나갔을 때 거주하던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종의 막사 같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은 막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군인 정치를요 우리가 후에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막부 정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이안 시대가 끝나게 되면서 등장하는 정치를 우리는 막부 정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만 한 번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이안 시대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이 사무라이들 무사들이 지배하는 시기인 막부 정치가 나눠지는 순서, 진행되는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만 여기 있는 거 좀 지울게요. 이제 막부 정치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막부 정치는 간단하게 말해서 원래 천황이 지배하는 나라를요 누가 정권을 쟁취하게 되느냐? 무사 세력, 사무라이 세력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거를 일단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나오느냐? 당시에 그 막부 정치에 한번 우리 조직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장군이요 이 사무라이들이 천황으로부터 권력을 사실상 빼앗아서 자기들이 정치를 한다고 해도 천황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천황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말고 저기 할까요? 천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천황 대신에 정치를 하는 하나의 강력한 가문 세력, 하나의 강력한 무사 가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무라이가 있는 거예요, 무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사는요, 사실 일본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놈이나 다른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땅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땅을, 일본에 있는 땅들을 자기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혼자서 이렇게 다 이뤄냈냐? 그건 아니고 자기 밑에도 부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하들한테 너 그동안 나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나한테 충성을 다해라. 그러니까 부하가 하이 하면서 받는 거예요. 뭘 받느냐? 얘가 땅을 딱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장원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장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사가 다른 밑에 있는 무사들한테 땅을 주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원이라 부른다 했었어요. 장원. 오케이? 장원을 주는 거예요. 그 대가로 무사는 자기 위에 있는 상관한 무사한테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이 무사들도 또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무사들은 또 뭘 주는 거예요? 너네들도 나한테 땅 받아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라 라고 하니까 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무사들도 또
똑같이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이 무사들, 마지막에 이제 받는 무사들은요, 자신의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잠언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잠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우리 예전에 중세 유럽에서 또 본 건지 아니에요? 본 건지랑 너무 비슷한데요? 맞아요. 일본에서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본건제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해가세요? 다만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서로 의무가 있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서로 지키기로 한 그러한 약속을 맺은 쌍무적 계약 관계인 반면에 여기는요, 약간 주종 관계가 굉장히 더 강해요. 한마디로 위에 있는 사람이 딱 명령을 내리고 어이 하면서 죽으라 죽어 거의 죽는 것까지 따라가야 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일본의 본건제의 모습이다. 그냥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무사들을 똑같은 무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한마디로 이 막부라는 것을 이끌고 있는 이 무사를요, 천황이요 무슨 관직을 내려주냐면 정의대장군이라는 관직을 내려줘요. 이 정의대장군 이제 일본어로 하면 세이타이 쇼군이라고 불러요. 근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쇼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일 위에를 쇼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무사들을요, 니네 땅이 많다. 땅 진짜 많은 애들이다. 그러니까 니들도 그냥 무사는 아니야. 이름이 좀 널리 퍼진 놈들이다 라고 해서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 다이묘라고 부르게 됩니다. 땅이 많은 애들은 다이묘라고 부르고 땅이 좀 적은 애들은 소묘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다이묘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일본의 공건 제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배자보다 쇼군이 지배를 한다. 정치적인 실질적인 지도자예요. 천황은 뭐다? 허수아비예요. 그래요, 쇼군 네가 알아서 다 하세요. 나는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정치를 우리가 쇼군이 다스리는 상태에서 막부정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막부정치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게 되는 막부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세우게 되는 가마쿠라 막부라는 게 있어요. 가마쿠라 막부. 시험 문제에서요 많이 안 나옵니다. 포인트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가마쿠라 막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한반도는 고려였고요, 중국에서는요 원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이 침략을 해서 고려를 쭉쭉쭉 밀고 들어와서 이미 고려를 신나게 패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삼별초 항쟁도 일어났었고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고려 시대 때, 우리 고려 원간섭기 때 일본 지배하겠다고, 일본 정벌하겠다고 설치한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정동행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정동행성을 기반으로 일본을 공격하게 됐는데, 당시에 그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애들이 가마쿠라 막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사 할 때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 일본 정벌이 성공이었어요? 실패였어요? 그렇죠, 실패였어요. 두 번이나 뭐가 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는 얘네들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 들어와서 안 해먹어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지 않았죠. 이 가마쿠라 막부는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뭐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보다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얘네 몽골 침략 막았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갑니까?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몽골 침략을 방어하고 나서 가마쿠라 막부는요 덜덜 떨기 시작한 거예요. 몽골 놈들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군대를 자기들이 유지할 수 있는, 한마디로 자기들이 병사들을 먹이고 이 부하들을 먹일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편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분수에 맞게 병사를 편성하는 게 아니라, 군대를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장을 해버리게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사이에서요, 밑에 있는 무사들과 다이묘 사이에서 불만이 굉장히 가득한 거예요. 이거 뭐야? 아니야, 뭐 하는 짓이야? 우리한테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뭘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 라고 하면서 얘들이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해서 가마쿠라 막부가 몰락을 하게 되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무로마치 막부라는 게 되겠습니다. 무로마치 막부가 되는 거예요.
이 무로마치 막부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때 이제 변하면서 중국도의 상황이 바뀌어요. 고려는 이제 원간섭기가 끝나게 되고 이때 뭐가 등장하냐면 명나라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무로마치 막부는요 명나라와 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 무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감합무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 교재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재는 이제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냐면은 명과 조공 관계를 수립했다, 조선과 교류가 활발했다 이 정도만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한번 밑줄 쳐주고 써주세요. 명과 조공 관계를 수립했다 밑줄 쳐놓으시고 이때 명나라와 했던 무역을 뭐라고 하냐면 감합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겁니다. 명나라와 거래를 하려면요 증표가 있어야 돼요. 이 증표가 없으면 명나라와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등록된 상인들만 명나라랑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감합무역입니다.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표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종이 같은 거 아니면 나무 판자 같은 거 하나 딱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글자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합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이거를 판자를 딱 쪼개서 이거는 하나는 일본 상인한테 주고 하나는 명나라 관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딱 명나라 한국에 도착해서 무역을 하려고 할 때 야 니가 증표 줘봐 라고 하면은 얘가 예 드리겠습니다 하이 하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춰 맞네 가서 물건 잘 사가 헤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무역을 우리가 감합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갑니까? 근데 이 감합무역 생각보다 오래 가지는 못해요. 우리 명나라가 나중에 해금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중국사 시간 때 안 배웠어요. 그거? 몰라도요? 그냥 상식처럼 알아주세요. 해금 정책이라 해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싹 막아버리는 정책을 펼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감합무역도 끊기게 돼요. 그냥 한 번만 알아두시면 돼요. 무로마치 막부, 감합무역 끝.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나라랑 무역 많이 했네요. 그러다가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힘이 약해지게 되면서 각 지에 있던 다이무들이요 들고 일어나서 야 내가 힘이 센지 네가 힘이 센지 한번 붙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난장판이 되는 일본 전체가 개판이 되는 전쟁의 불바다가 되는 정말 수식어가 많네요. 하여튼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전에 춘추 전국시대 할 때 하는 그 전국시대처럼 똑같은 뜻이에요. 알겠죠?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다이노들이요 서로 간의 세력 경쟁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시기를 우리가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아직도 막부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전국시대에 이제 통일하는 인물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원숭이 누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놈이 그럼 나오면요? 해야 할 게 있어요. 어딜 쳐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조선을 쳐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명나라 쳐들어갈 테니까 조선은 키를 비껴라. 안 비켜주겠다고? 그럼 니들부터 쳐야지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되었죠. 그 전쟁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지,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얘가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쭉 전쟁을 진행하다가 오래 산 게 아니라 금방 죽어요. 임진왜란 중에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애들이 이제 일본에 있었던, 한반도에 있었던 일본 애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아직도 이 다이노들끼리 누가 히데요시 후계자가 될 것인가, 누가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서 이 막부를 이끌어갈 쇼군이 될 것인가 하면서 또 붙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해서 이 붙게 돼가지고는 결국 승리한 인물이 있으니 걔가 누구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인물입니다. 너구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이제 막부를 열게 되는데 이 막부의 위치가 어디냐면 에도, 지금의 도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도 막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에도 막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시험 문제에서 좀 많이 잘 나옵니다. 여기는 좀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두셔야 돼요. 물론 저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잘 봐주시면 좋고요. 막부 정치시기가 사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알겠죠? 에도 막부를 일으킨 장군이 누구? 도쿠가와 이에야스. 두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요 조선하고 이제 싸우지 않고 뭐 했어요? 화해를 했었죠. 그러면서 조선에 뭘 요청을 했어요? 아, 우리 조선에 슬기로운 문화 한번 좀 받아보게 사신 한 번만 파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파견을 요청했던 뭐가 있었어요? 조선 통신사가 있는 거고요.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자기가 밑에 있는 이 다이노들, 무사들을요 통제하기 위해서 니구들 또 이렇게 반란 일으키면 그땐 재미없을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뭘 하게 되느냐, 얘네들 이 다이노들한테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자신의 수도였던 에도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가족들이랑 같이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갈 땐 네 혼자 돌아가 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여기다 두고 가. 왜? 수도 좋은데 수도에서 수도 구경도 시켜주고 한번 좋잖아 라고 하면서 가족들은 에도에다가 그들을 두고 가라는 제도를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좋아서 수도에서 공부하고 유학하는 건 사실 이건 뭐예요? 인질이에요. 내 말 안 들으면 너 또 반란 일으키면 니네 가족들 댕공 하게 될 줄 알아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인질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산킨고타이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알아두세요. 산킨고타이 제도 인질 제도입니다. 오케이, 이해가세요? 이렇게 산킨고타이 제도 어느 막부 때? 에도 막부 때 있었다.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때 서양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에도 막부는요 이 교류를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막아요. 들어오지 마. 왜 들어오지 말라고 했었냐면 당시에 일본에 뭐가 들어오고 있었냐면 크리스트교가 자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가 자꾸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얘네들이 서양 거 아무것도 들어오지 마. 니네 자꾸 와가지고 크리스트교 전파하니까 우리 지금 나라가 말아먹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안 하고 말지 라고 하는데 딱 한 나라만 아니 잠깐만 우리 포교는 안 할게. 그러면은 교류 한 번만 하면 안 될까 라고 하면서 교류를 요청한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 어디냐? 거기 나오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네덜란드와의 교류는 했었다. 오케이, 이해가요? 이렇게 네덜란드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때 유행하는 한문이 있어요. 여러분 네덜란드를 한자어로 그때 당시에 표현을 하면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화란이라고 불렀어요. 화란. 얘들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화란이라고 불렀어요. 화란. 그래서 이 화란에서 온 새로운 문물들을요 공부하는 그런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학문을 우리가 란의 학문이다 해서 난학이라고 부릅니다. 두음복지쪽에서 난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어는 란가쿠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와 교류를 하게 돼서 난학이 유행했던 시절이 언제다? 에도막부 시대다.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때 그리고 또 무역 같은 걸 많이 하게 돼, 무역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상업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에도막부 때 서민 문화가 좀 발달을 하게 돼요. 이러한 서민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조닌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닌이라고 불러요. 이 조닌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문화를 만들게 되는데 조닌들이 누리는 문화니까 무슨 문화라고 해야겠어요? 조닌 문화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닌 문화의 대표적인 게 거기 나오는 가부키라든가 우키유에 같은 게 있어요. 가부키는 뭐냐면 여러분 일본 고유의 연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얼굴 막 하얗게 해가지고는 화장 막 엄청 진하게 해가지고 막 뿅뿅뿅 하면서 막 이렇게 춤추는 그런 것들 그런 연극들을 가부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우키유에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일본에서 유행했던 채색 판화입니다.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림과 예술 같은 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문화, 조닌 문화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뭐다? 조닌들이 성장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조닌들은 귀족이 아니라 누구다? 일반 평민들, 상공업자다. 오케이, 이해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막부 시대를 쭉 이끌어가는 에도 막부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도 막부는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일본이 서양 세력에 의해서 항구문을 완벽하게 열고 근대화를 이루게 되면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일본사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외울 거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거 일단 첫 번째 우리 아까 조문부터 시작했고 쭉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 헤이안 시대, 그리고 나오는 이제 막부 정치 순서까지 순서를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거 에도 막부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거든요. 우리랑 연관되는 것도 많고. 알겠죠? 그리고 막부에서
천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막부정치대 천황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권력은 있다 없다? 없어요. 뭐다고? 허수아비.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일본사 132페이지까지 일본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2학기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